자, 71번.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한 유형인 자유방임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네요. 이번 보건간호학 문제에는 이제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죠. 아까는 진료비 지불 체계를 물어보고 지금은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물어보는데요. 이 자유방임형이라는 거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개인 책임 아래 개인의 능력,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최소화한 이런 이제 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지요. 의료 서비스 전달에 다양한 체계가 있다면 이 자유방임형은 자기의 능력, 그다음에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받기 때문에 또는 정부의 통제, 간섭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통 의료기관에서 이런 전부 자유방임형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의료인, 의료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능력에 따라서 자율성을 최대 부각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방임형인데요. 이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이 최소화되고 이제 의료기관, 의료인들의 어떤 서비스 제공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좀 경쟁적인 의료 제공이 이제 가속화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방임형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사회 계층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인력, 그다음에 시설 공급의 편중이 심할 수 있겠죠. 이 편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한쪽으로 기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이 되지만 이제 또 이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과 반대로 지역, 사회 계층에 따라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인력이나 시설 공급이 좀 편중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방임형의 특성, 개인의 능력,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역, 사회 계층에 따라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인력이나 시설의 공급이 편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이제 자유방임형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선택하고 있어요. 정부의 통제나 간섭은 최소화되어 있고요. 건강을 위한 최적의 주택 환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런 것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조량이 들면 이제 우리가 최적의 주택 환경 요건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최적의 주택 환경 요건 대단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루에 4시간은 충분히 일조량이 이제 보장되는 곳이 최적의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주택 방향의 선호도 수준은 우리가 남향이죠. 남향이 제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런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남동향과 동향이 순서대가 되겠죠. 그래서 남향과 남동향, 동향의 순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서향. 어쨌든 남이 들어가야 빛이 오랫동안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조량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남향, 남동향, 동향과 남서향. 그 다음에 서향이고요. 빛이 가장 짧게 드는 북향이 우리나라에서는 선호도에서 가장 낮은 이런 구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방향의 선호도는 남향인 걸로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공사장이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사는 게 불편하겠죠. 소음, 그다음에 분진,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1.5m 이상 인접지대 경계선과 떨어져 있어야 최적의 주택 환경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앞집과 그러니까 적어도 1.5m 이상 인접 대지 경계선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자, 73번. 보건교육의 강의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보건교육 중에 강의의 장점, 우리가 이제 강의는 가장 많이 실행하는 여러 사람을 놓고 하는 집단 교육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의 장점을 우리가 보자면
중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대상자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고 진행하는 일방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강의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장비도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보건교육 중에서 강의의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제가 하는 교육 방법도 일종의 강의식 교육 방법인 거고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많은 사람들을 놓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규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자들의 교육에 대한 긴장감이 비교적 적다. 무슨 얘기냐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피교육자 차원에서는요. 예, 그러나 이제 단점은 있는 거죠.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내용 습득 정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수업 태도는 주로 수동적이죠. 네, 아니요. 또는 뭐 거의 감각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형태, 이런 형태들의 이런 이제 뭐랄까 이렇게 수동적인 이런 이제 학습 태도가 강의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학습 차이를 우리가 고려할 수 없다. 어떤 학생은 100, 어떤 학생은 거의 10%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건교육 중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고려해 봐야 되는 이 강의라고 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 개별 보건교육으로 상담을 하려고 한대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보건교육 중에 가장 효율적인 교육 내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예. 신뢰감을 형성해서 상대자의 마음을 열어서 진실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화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갑작스러운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등장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지시, 명령, 훈계, 설득, 충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돼 5가지 덕목은 지시, 명령, 훈계, 설득, 충고, 이런 것들은 상담 시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상자가 마음이 열리도록 이렇게 이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시, 명령, 훈계, 설득, 충고 등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문항에서 한번 이제 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의 건강 요구에 맞는 포괄적 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이거는 보건소의 기능을 그냥 문제에서 다 정리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보건소는요,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1차 보건의료기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지 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고 이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1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대표성을 띠는 애는 바로 보건소고 보건소 산하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최적 온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쾌적, 감각 온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쾌적한 감각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적 온도는요, 쾌적 감각 온도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체감이죠. 우리가 느낄 때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이런 온도를 우리가 최적 온도 또는 쾌적 감각 온도라고 합니다. 이런 온도는 겨울은 60에서 71 파시, 여름은 66에서 76 파시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파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섭씨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파시로 표현할 때 겨울은 60에서 71, 여름은 66에서 76, 약 5도 이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쾌적 온도는 겨울과 여름에 좀 차이가 있고요.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6도 정도 높은 것, 60에서 71도, 그 다음에 66도에서 76도의 파시를 보인다. 습도와 반비례하죠. 습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쾌적 온도가
굉장히 이제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습도가 높을수록 쾌적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습도와 반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체온 조절의 부담이 가장 적은 인간이 느끼는 쾌적한 온도를 최적 온도, 쾌적 감각 온도라고도 합니다. 감각적으로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는 일교차 또는 연교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번 보건간호학에서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윗 문제에서 어떤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그죠? 자유방위명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선택하고 있다. 자유방위명은 국민 각자가 자기의 책임 아래 보건의료를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능력,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자유방위명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는 어쨌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등의 공급자를 선택할 최대한의 자유가 본인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국가의 간섭 통제가 최소화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 자유방위명을 묻고 또 묻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77번에 2번, 이것도 74번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죄송해요. 74번이 아니고 70번. 죄송해요. 71번의 문제와 같이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98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진행이 되었나? 1998년이 아니고 89년이에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됐던 것은 우리가 1989년인 거고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병원 환자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병원, 의원을 거친 다음에 종합병원을 가도록 이렇게 의료 전달 체계를 이렇게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이 아니라 89년이었다는 거, 이거 이제 연도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의료기관은 우리가 1차, 2차, 3차로 그려서 기능을 분담하고 있죠. 그래서 1차 의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우리 이제 지난번에 다 구별을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진료 전달 체계는 2단계로 구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2단계가 되어서 위급하다고 생각이 될 때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게 되게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진료 전달 체계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의료기관은, 진료기관은 우리가 1차, 2차, 3차로 단계를 거쳐서 구별하고 있고 진료 전달 체계는 1차와 2차로 진료가 진행이 되는데 1단계에서는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은 먼저 가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서 중증이 되거나 또는 급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2단계에서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게 되는 이런 단계별 진료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진료 전달 체계는 1차, 2차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1단계 진료 환자들이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의뢰서가 또 제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78번에 폐기물 부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일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처럼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도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만드는 이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미리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하느냐? 폐기물 부담금. 이거 지난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나 재료 등 이런 것들을 제조하거나 수입업자들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폐기물 부담금 제도라고 해서 사전적으로 그 부담을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지우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제 폐기물 부담 제도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좋은 취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이렇게 하는 이제 취지를
달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자, 79번. 임신 5개월인 김 씨 부인이 산정관리를 받으려고 보건소를 방문했대요. 산정관리. 자, 임신 1개월에서 7개월까지는 매월 갑니다. 그래서 월 1회씩 가기 때문에 지금 4번째 산정관리를 받았고 5개월 차이니까 이제 5번째 산정관리를 받고 있어요. 이때 관리 받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옳은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가 산정관리에서는 일단 소변 검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압 측정도 하고 있고 체중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전도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핵이나 심장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 빈혈 검사를 한다든지 혈액형 검사를 한다든지 간염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에이즈와 관련된 이런 이제 선별 검사를 먼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산정 관리 내용 중에 검사는 그러하고 임산부 건강 관리를 교육하거나 뭐 임산부에게 철분제나 엽산제들을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5개월쯤 됐을 때 산모가 받을 수 있는 산정 관리 내용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모유 수유 교육을 합니다. 그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출생한 신생아들에게 이제 출생 이후에 보통 며칠부터 그죠? 3일부터 한 7일 사이에 우유를 먹이고 2시간 있다가 뒤꿈치에서 혈액을 추출해서 소화 효소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산정관리 내용이 아니고 출생 후 신생아 검사에 포함이 되겠죠. 유전자 검사나 양수 검사는 위험 부담이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통상적인 산정관리 내용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소변 검사, 혈압 검사, 혈압 측정, 체중 측정, 그다음에 필요에 의한 뭐 심전도나 아니면 결핵이나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질환 유무 확인을 한다거나 뭐 혈액 검사가 필요하면 혈액형 검사 또는 빈혈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간염과 관련된 부분, 뭐 성병, 에이즈 이런 선별 검사를 하는 것 외에는 모유 수유 교육이 포함이 되겠네요. 최근에 약속을 깜빡하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한 김 씨. 이게 이 전제가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약속을 깜빡하거나 제 증상입니다. 갔던 길도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증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는 치매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는 조기 치매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특히나 과거 기억이 아닌 최근 기억부터 직전에 있었던 기억, 뭐 예를 들어 식사를 했다든지 이런 기억부터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치매 검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서 해주는 치매 검사는요,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이제 저소득층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선별 검사를 실시해서 만약에 치매가 의심된다고 할 경우에는 협약병원에서 진단 검사나 간별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치매 검사가 무료로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홍보하시고 이제 뭐 이런 곳에 참여하실 수 있는 치매 검사팀에서 이제 활동하실 수 있는 내용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개월) 이전에 영아에게 시행돼야 되는 예방접종. 지난번에 제가 이제 B, C, D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예방접종 스케줄 중에서 우리가 5개월 이전에 영아에게 시행돼야 되는 최초의 접종은 비형간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형간염 1차를 태어나자마자 맞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2차, 그 다음에 5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출생 후 6개월에 3차를 맞게 되는데 이런 이제 비형 간염을 첫 번째 맞는 예방 접종으로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생후 4주 이내에 어떤 걸 맞느냐? 예, BCG 결핵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D는 뭐예요? 딥테리아, 백일의 타상풍 혼합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을 얘기하는데 얘를 2, 4, 6개월에 기본 접종 3번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5개월 이전에 영유아에게 이제 우리가 영아에게 진행되는 예방 접종 첫 번째는 비형 간염 1차가 진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 다음에 누구다? C는 뭐다? BCG 결핵 예방 접종이 되겠다. 한 달 후에 생후 4주 이내에 결핵 예방 접종을 맞고 그 다음에 2, 4, 6개월 기본 접종 3개에 들어가는 것이 디프테리아, 백일의 타상풍, 소아마비 혼합 백신이었다. 디프테리아 할 때 D,
그다음에 퍼투시스 백일해, 그다음에 파상풍 테타누스 해가지고 이제 DPT라고 하는 예방 접종과 폴리오라고 하는 소아마비 후반합 백신을 2, 4, 6개월에 맞겠다. 그러니 5개월 이전에는 딥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예방 접종 2차까지가 수행이 됐을 만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백일해다. 수두는 돌 때 선물 수두 없이 받아서 수두도 맞고 선물도 받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두는 12개월에 맞는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역, 풍진, 볼거리 혼합 백신이 수두 이후에 12개월 지나서 15개월 사이에 맞는 이제 예방접종, 바이러스성 감염병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 이후에 첫 번째로 수두를 맞고 돌 때 선물 수도 없이 받고 수도도 맞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인터벌을 가지고 MMR이라고 하는 홍역, 풍진, 볼거리 예방접종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먼저 맞고 MMR 맞고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12개월 지나서 예방접종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맞는 예방접종이 일본 내용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전부 돌 이후부터 진행을 하게 되겠고 5개월 이전에 맞는 것은 81번에는 백일해 하나겠죠. 백일해는 단독 백신으로 맞는 건 아니고요. 딥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이라고 하는 DPT라고 하는 예방접종과 여기에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함께 해서 2, 4, 6개월에 맞는 예방접종 스케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 보건의료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건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면서 이제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런 문항이 되겠네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기본적인 자기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이겠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은 1차 보건의료의 어느 원칙이에요? 그죠? 취약지역에서 진료소를 설치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보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건 바로 뭐다? 접근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접근성. 그래서 이제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면서 81년부터 설치가 되어서 산간 벽지 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이제 원칙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접근성에 굉장히 중점을 둔 게 바로 보건진료소의 설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 지역에 있는 분들도 누구나 다 통상 질환에 대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84번 섬진강 유역에 사는 김 씨가 낚시한 민물고기를 회로 먹었대요. 이런 회로 먹었으니 간흡충이라고 하는 기생충, 우리가 간디스토마라고 하죠. 간디스토마라고 하는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높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이 가능한 질환은 여기 나오는 것은 간흡충이라고 하는 간디스토마. 이 간디스토마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먹이사슬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질환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민물고기는 익혀 먹는 것으로 우리가 보건 교육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 유역에 살고 있는 밤수어라고 하죠.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그냥 날로 먹는 경우에는 그 물고기 몸에 있는 기생충에 노출되어서 간에 들어가서 이 기생충이 간 농양을 만들고 간의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생충 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4번은 간흡충 또는 간디스토마라고 하는 밤수어지요. 이런 민물고기를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생충 질환을 얘기합니다. 폐흡충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폐흡충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 수 있냐면 시냇물 이런 냇가 같은데 다슬기 또는 참개, 가재 이런 것들을 날로 잡아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기생충 질환입니다. 얘는 이 기생충이 폐로 가서 자리를 잡고 폐 동공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기생충이라고 해서 폐흡충이라고 하고 폐디스토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폐흡충이라고 하는 이 기생충이 살고 있을 수 있는 이 환경은 여러분 이제 냇물 같은 데서 다슬기를 잡아먹은 참개, 가재 이런 것들을 생식했을 때 이 참개나 가재 몸에 있는 기생충을 섭취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생충 질환입니다. 폐디스토마. 다슬기는 아주 작은 개체고요. 이 다슬기가
이 시냇물 같은데 페디스토마라고 하는 이 기생충을 잡아먹고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참개나 개에게 잡아먹혀서 그 기생충을 가지고 참개나 개의 몸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숙주의 이동이라고 하죠. 아주 작은 다슬기라고 하는 1차 중간 숙주를 통해서 조금 큰 참개, 개 쪽으로 2차 중간 숙주로 이제 이 폐흡충이 이동이 되어서 최종 숙주인 인간에게 전파가 되게 되면 폐 동공을 일으키고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기생충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바로 폐흡충인 페디스토마 질환이겠다. 그래서 담수어라고 해서 강에서 살고 있는 이런 고기를 먹게 돼서 걸리는 기생충 질환은 간디스토마. 요거는 간디스토마 같은 경우에는 이 간디스토마를 가지고 있는 기생충 중에서 쇠우렁이라고 하는 작은 숙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디스토마라고 하는 기생충을 먹고 사는 쇠우렁이라고 하는 이 1차 중간 숙주에 의해서 민물고기가 쇠우렁이를 잡아먹고 인간에게 이 기생충을 전파시키는 경로로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쇠우렁이가 1차 중간 숙주가 되고 2차 중간 숙주는 여기 민물고기 담수어가 되게 됐고 그 다음에 3차 최종 숙주가 인간이 되게 되겠죠. 이런 이제 먹이사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85번.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까지 운반되는 전파 수단에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다. 여러분, 직접 전파는 뭐예요? 그죠? 환자로부터 탈출한 병원체가 매개체 없이 직접 보유자, 감수성 보유자에게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 전파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성병이죠. 매독 같은 경우 수직 감염이 되지요. 그래서 매독균은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가기도 하고 성 접촉을 통해서 대상자, 파트너에게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매개체로 이제 운반되는 이 간접 전파는 여러분 이제 매개 생명체들 있잖아요. 뇌염 모기, 말라리아로 옮기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 이런 것처럼 이제 모기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전파되는 이런 감염병이 있죠. 모기나 파리나 바퀴처럼 이렇게 균을 가지고 있는 매개 곤충이 사람을 흡혈하거나 사람이 먹는 음식에 균을 떨어뜨려 놓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접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직접 전파 같은 경우는 성병 또는 뭐 기타 등등 감염병이 병원체가 직접적으로 매개체 역할 없이 보유자에게 전파되는 경우지요. 그래서 이제 비말 감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접 전파의 예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패스 같은 경우는 쥐 벼룩을 매개로 간접 전파가 되는 이런 감염병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매독 같은 경우는 성병이니까 직접 전파가 되는 감염병. 뭐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병이 발생되는 경우도 우리가 직접 전파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비말을 통해서 공기 전파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런 이제 전파는 직접 전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뇌염이나 말라리아, 장티푸스 페스트처럼 매개 곤충들이 그 이제 일본 뇌염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뇌염을 일으키는 이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혈액의 혈청을 흡혈한 모기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흡혈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이렇게 이제 간접 전파의 경우가 있겠죠. 말라리아도 모기에 의해서 감염병이 되는 거고요. 장티푸스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파리를 통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 앉았던 파리가 새로운 음식에 이런 균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우리가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페스트, 쥐벼룩에 의해서 이제 쥐벼룩이 사람을 흡혈하면서 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균을 흑사병이라고 했던 균이죠. 그 패스균을 우리 몸에 전파시켰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85번은 나머지들은 전부 매개곤충에 의한 간접 전파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성병이라든지 아니면 비말 감염으로 직접 전파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게 좀 위험하긴 하죠.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지난주에 했던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노령화 지수라고 한다. 그 노령화 지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의 비율이니까 분모에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가 들어가고 분자에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들어가서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평가하는 데이터입니다. 노령화 지수.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서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그래서 이제 전염성 결핵 환자의 업무 종사자의 일시적인 제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우리가 특별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염성 환자에 대한 업무 종사자의 제한이 가능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을 위해서 당연히 제한이 돼야겠죠. 자, 88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요. 법적으로 이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치과 대학 재학생으로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의료행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과 대학 재학생이 의료봉사활동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돕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의료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급구조는 의료인에 해당되는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라서 이 분들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요. 이제 의과 대학 재학생이 병원 응급실에서는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과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또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이제 외국인의 의료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는요. 일단 면허를 가진 자가 일정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의료인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인의 면허증을 또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1번에 해당되는 내용만 인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 서비스 지원에 따라 법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죠. 몇 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학교 구강보건 사업에서 불소도포 사업은 불소도포 횟수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 구강보건 사업에서 불소도포 사업에 대한 필요한 불소도포 횟수는 6개월에 한 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내용이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개월에 한 번. 자, 간호행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높은 효과가 있대요. 간호행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높은 효과가 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목적에 따라 빈번하게 사용되는 가정방문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가정방문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그죠? 가족 전체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간호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가족 스스로 자기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방문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효과적인 결과를 이루는 이런 이제 지역사회 간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가정 방문의 장점은 가족 전체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간호 제공이 가능하고 가족 스스로 자기 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함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의료 폐기물에서 손상성 폐기물 누구예요? 수술용 칼럼이죠. 그래서 의료 폐기물 중에서 손상성 이 폐기물은 수술용 칼날 이런 것들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이런 것은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나 수액 세트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고요. 그다음에 치아 이런 거는 조직물류 폐기물이에요. 조직물류. 인체 조직에서 발체했다는 거죠. 조직물류 폐기물.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의료 폐기물에 수술용 칼날은 누군가를 상해 입힐 수 있으니 이거는 손상성 폐기물. 그다음에 폐혈액백. 그러니까 이제 폐기 처분하기로 한 혈액백은 뭐냐? 혈액 오염 폐기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혈액 오염 폐기물. 더 이상 환자에게 주입하지 않기로 했던 혈액백을 바로 혈액 오염 폐기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는 일반 의료 폐기물, 그 다음에 수술용 칼날은 손상성 폐기물, 그리고 치아는 조직 물류 폐기물, 폐혈액백은 말 그대로 혈액 오염 폐기물로 이렇게 폐기물, 의료 폐기물을 분류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많이 만나는 폐기물들 중에 하나들이잖아요. 네, 치과에서
또는 일반적인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이거는 손상성 아니고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죠?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얘기하죠. 그 인수 공통 감염병에 해당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감염병은 누구예요? 그죠? 조류 인플루엔자죠. 그래서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 막 돌아다닐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병 이제 대표적인 거 조류 인플루엔자. 또 어떤 게 있냐? 탄저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탄저병. 탄저균이 동물과 인간에게 공통으로 감염원이 되어서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탄저병이 있고요. 광견병 있죠. 광견병. 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노출된 개가 사람을 물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혈청을 타고 인간 뇌에 가서 발작 증상이라든지 어떤 뭐 정신 착란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이래서 이제 오히려 오죽하면 광견병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광견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탄저병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객당 검사물 채취 시기는 언제가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른 아침에 심호흡한 후에 기침에서 뱉은 객담이 가장 기도에 남아있는 많은 균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도 마시지 말고 일어나서 호흡하고 기침에서 뱉은 객담, 그러니까 밤새 기도에 자리 잡고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세균들, 지저분한 물질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배출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 이후에 기능을 회복하고 후유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체 기능의 장애를 최소한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3차 뭐예요? 재활이죠. 우리가 1차 예방은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보건교육을 하거나 산정관리를 하는 이런 사전적인 예방이었다면 2차는 뭐다? 굴비 아니고 조기, 또는 임상 단계에서의 간호, 이런 것들이 2차에 포함이 됐었고요. 뭐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차에 포함이 됐고요. 3차 하면 뭐다? 재활과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런 요법들이 3차에 포함이 되겠다.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 제제에 속하는 것은 누구예요? 혈액 제제, 그죠? 전혈이라고 해서 전체 혈액. 그다음에 농축 적혈구 필요에 의해서, 그다음에 신선 동결 결장. 이거는 이제 약간 콩기름 색깔을 띠고 있는 우리 전체 혈액 안에서 55% 정도를 차지하는 혈장만 따로 추출한 혈액 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을 입었거나 혈액량 중에 순환량이 좀 부족하게 된다거나 혈구가 아니고 전체 순환량이 좀 부족하게 된다거나 할 때 우리가 신선 동결 결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동결 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축 혈소판도 있습니다. 혈소판이 필요한 환자에게만 주입하는 이런 농축 혈거구도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 제제는 전체 혈액, 또 홀 블러드죠. 전체 혈액, 그다음에 농축 적혈구와 농축 혈소판 이렇게 있고, 백혈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성 동결 혈장, 동결 형태로 이제 얼렸다가 해동해서 환자에게 주입하는 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 동결 혈장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혈장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 동결 혈장 옆에 농축 적혈구, 농축 혈소판, 그다음에 전체 혈액, 똑같이 혈액을 제공하는 전혈이라고 하는 혈액이 있다는 거 혈액 제제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환성 감염자에게 매우 심각한 증상이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미생물의 능력을 독력이라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이게 중요하죠. 환자를 죽게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이 힘, 이걸 뭐라고 한다? 동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동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증상을 발생시키는 사람에게 매우 심각한 정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걸 동력이라고 얘기하고요. 병원체, 바이러스가 숙주, 인간에게 침입해서 알맞은 자리에 자리 잡고, 알맞은 자리,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균의 증식을 일으키는 증상, 이 균의 증식을 일으키는 능력, 그걸 바로 감염력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균이 숙주를 찾아 들어가서 인간에게 들어와서 호흡기 또는 소화기, 뭐 알맞은 기관에 자리를 잡고 균의 증식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이제 발편이 뻗고 살만하게 하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감염력이에요. 그런데 얘가 매우 심각한 정도까지 초래하게 하면 걔는 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감염력과 동력의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균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을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죠. 그죠? 면역력. 그리고 이제 저항력이라는 것은 면역력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어. 그럼 우리가 어떠한 면역의 힘을 발휘해서 그 균과 싸워서 지금 이제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하는 힘을 발휘할 때 그걸 바로 면역력,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원력은 무엇이냐? 얘는 병원체가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자리를 잡고 균을 증식시키려는 능력, 이건 감염력이고 실제로 질병의 힘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병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임상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병원력이라고 합니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숙주의 자리를 잡아서 균을 증식시키려고 하면 그건 감염력입니다. 그래서 강도로 보면 감염력, 병원력, 동력 정도가 되겠죠. 예. 주간보건센터를 이용하는 85세 김씨 할아버지가 집에 가기 싫어서 집에 가기 싫어하고 몸에 여러 군데 상처가 있대요. 이거 뭘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군구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의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게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많이 이제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요. 일단 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일단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등급 판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등급 판정 이후에 어쨌든 요양 인정서를 주고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작성을 송부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긴 한데 치매, 뇌혈관성의 질환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그 대상자죠. 그래서 장기 요양 가입자가 아니라 대상자, 장기 요양 보험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긴 하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인이 아니래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원이라고 해서 그 비용은요, 우리가 의료보험의 건강보험료의 6.5%를 요율로 정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정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료의 6.5%가 이제 장기 요양보험료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일부 부담하기도 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 요양보험료와 본인 일부 부담금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역사회가 같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방문간호의 장기 요양요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지요.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는 장기 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집에 있는 그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그분들이 요양보호소고요. 우리는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는 장기 요양 요원으로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노인 요양시설은 우리가 시설급여나 장기 요양기관입니다. 시설급여를 받는 장기 요양기관을 얘기하는, 제가는 집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시설급여가 아니죠. 마지막 예방접종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그죠? 인공 능동 면역, 질병을 앓고 획득하는 면역, 자연 능동 면역, 엄마 모유 수유, 태반을 통해서 획득하는 면역, 그죠? 자연 수동 면역. 건강한 사람의 혈청을 통해서 배양을 해서 회복기 환자의 혈청을 통해서 주사의 요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 면역, 인공수동 면역이었잖아요. 이거 나름대로 좀 주명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는 것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누지만 이 선천 면역은 우리가 이제 특정 유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게 되는 면역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획득하는 면역은 전부 후천 면역인 거죠. 인공수동, 인공능동, 자연능동, 자연수동 전부 뭐다?
후천적 면역에 포함된다는 거고요. 인공수동 면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기 환자가 주사의 요법으로 어쨌든 이제 인위적으로 항체를 투약받게 되는 이런 면역이 바로 인공수동 면역이고, 뭐 항독소를 주입한다든지 감마 글로불린을 배양해서 맞는다든지 면역 혈청을 투약받는다든지 이런 거 전부 임상학적으로 인공수동 면역 획득으로 봅니다. 그럼 자연수동 면역은 뭐냐? 이렇게 누군가의 몸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항체를 제공받는 면역은 엄마와 자식 간에는 형성될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이 자연수동 면역은 모유수유 또는 태반을 통해서 전달받는 태아 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인공능동. 질병에 이완된 이후에 획득하는 면역보다 자연 능동 면역.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라스트. 여러분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획득하는 면역,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얀센 이런 거 맞아서 획득하는 면역은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인공 능동 면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을 획득하는 후천 면역 이 네 가지를 구간별로 잘 이해하시고 이번 모의고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